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고성국입니다. 여러 논란 끝에 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어제 예결 특별위원회에서도 김문수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김문수 장관 직접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를 두고 민주당 쪽에 반발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전화를 연결해서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 본격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콩 어플도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 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첫 소식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폭락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이 노동절 휴일을 마치고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 이 뉴욕 증시였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또 한 번 제기가 되면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가 2.1%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6%나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9월이죠. 이 9월 시장이 약세인데다가 특히 8월 제조업 지수가 좀 낮게 나오면서 시장의 공포를 좀 키웠습니다. 네.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7.2로 나왔습니다. 이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 관리자 지수라는 게 이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게 50보다 낮으면은 경기 둔화, 경기 위축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에 47.2로 나와서 네. 다시 한번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뭐 아무래도 지금 곧 있을 이 미국의 이 기준 금리가 0.5% 포인트 뭐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좀 비컷이 단행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다시 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우리 코스닥도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간밤에 들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어젯밤 경남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마산호 시장, 이게 청과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이 불이 난 게 어젯밤 10시쯤이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창원의 마산호 시장이 청과시장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다고 하는데요. 2명이 연기를 좀 마신 것 외에 다행히 뭐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청과시장 상점 28곳 중에서 15곳이 절반 이상이 타버렸고 나머지도 좀 불에 많이 탔다고 합니다. 지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상인들이 정말 좀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고 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간밤에 들어온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 경기도 버스 노사가 간밤 협상 끝에 임금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경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도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가 됐다.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가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네, 이 이창용 한은 총재가 말씀하신 대로 인하할 때가 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 안정의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금융 안정 등을 봐서 적절한 시점을 좀 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을 낼 수 있는 건 이 말씀드린 대로 특히 지난달에 이 소비자 물가가 좀 안정세로 접어드는 확실한 신호가 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로 집계가 되면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물가 안정 목표치 2%에 도달을 할 정도로 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뭐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물가가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제는 진짜 내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게 물가 상승률이 2%로 집계됐고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 네. 이렇게 우리 우정아 기자 전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막상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려고 그럴 때 네.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뭐 말씀은 드렸는데 뭐 안정됐다 이렇게 말씀은 뭐 전해드렸지만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사실 뭐 주부인 저부터도 마트 가면 뭐 몇 개 안 담아도 금방 10만 원 넘는 게 사실 뭐 다반사인데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일종의 뭐 통계의 함정, 뭐 통계의 한계라고도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통계라는 게 전체를 모아서 평균을 내는 거고 우리는 각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주로 사는 거 위주로 이 물가를 판단하다 보니까 통계와 이 실제 현실은 좀 늘 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 통계에 잡힌 게 특히 좀 많이 오른 걸 보면 채소값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배추나 풋고추나 애호박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면 1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특히 지금 여름에 많이 더웠죠. 이번 여름에 이 더웠던 더위 또 폭우까지 겹쳐서 뭐 이런 결과가 있는 건데 과일 뭐 배, 사과 같은 것도 지금 좀 많이 오른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도 이제 통계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뭐 일단 농산물 물가는 지난 7월과 비교해서 상승폭은 확실히 좀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또 더구나 추석을 지금 앞두고 핵과일이 나오면서 값이 좀 조금씩 내려간 걸로 통계로는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된 게 우리가 체감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추세가 좀 확실히 좀 달라졌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다음 달 1일 10월 1일입니다. 국군의 날인데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군요. 네, 임시공휴일로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가 이 건군 76주년이죠.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직장인분들 환호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 추진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이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군의 역할, 또 군의 중요성을 알고 장병들의 사기 또한 좀 진작시켜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번에 뭐 임시로 지정이 됐지만 34년 만에 이 공휴일로 재지정이 된 건데 임시공휴일로 재지정이 된 건데요. 앞서 이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군의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좀 다소 침체되어 있는 내수의 활성화까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수 활성화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뭐 민간 경제 연구소들의 좀 분석이 좀 있는데 그 결과를 좀 보면 통상 이 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이 내수 효과가 약 한 2조 1천억 원 정도 된다. 뭐 이런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좀 당장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추석 명절에 이은 다음 달에 이 여행업계의 특수 뭐 음식점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카페까지 매출 증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10월 1일 공휴일은 주말 또 개천절 사이에 이 징검다리처럼 이 휴일이 하루 더 생긴 상황이어서 만약에 휴가를 뭐 하루 이틀 더 내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뭐 짧게 여행까지 가능해서 내수 활성화의 기대가 좀 더 큰 상황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하루 한다고 해서 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뭐 전망을 내놓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요. 정부가 바라는 건 아무래도 당연히 이렇게 지정을 한 건 내수 진작이니까 해외 여행이 아니라 이 국내 여행 쪽으로 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추가 유인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계엄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각에서 먼저 제기를 한 건데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설의 핵심이 뭔가요? 예, 이 요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주장의 요지는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이번에 이 국방장관에 지명이 됐죠. 김용현 후보자와 지금 다른 장성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런 상황이 계엄 준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일단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민주당은 복수의 제보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 2017년에 작성됐던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 관련 문건, 이 문건까지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사실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이 주장하는 계엄 준비설이 다음 달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비한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이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좀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김민석 의원 같은 이 최고위원급이 그동안 이걸 언급을 했었는데 지난번 여야 대표회담 이 생중계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좀 언급을 할 정도였으니까 이런 의도가 더욱더 또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국민의힘 시각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대로 만약에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그래도 사실상 계엄이 즉각 해제될 수 있는 네.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네, 이 말씀하신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이 헌법 조항을 보면 이 대통령이 이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계엄을 선포를 할 수 있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국회 몫으로 돌아갑니다.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따라야만 합니다. 제적의원 이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엄을 해제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국회 이 다수당이 야권이죠. 사실상 그래서 계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지금 무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당은 지금 민주당이 괴담을 지금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정치권의 계엄설 공방은 앞으로도 좀 더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이어지는 전격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요.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유아인 씨 혐의가 병원에서 이 수면 마취를 빙자해서 약 180차례 정도 이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을 하고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한 1,100여 정을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수사 과정에서는 구속을 피했었는데 이번에 결국 1심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마약류 상습 투약과 매수 또 대마 흡연 협의까지도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마약 관련 규제를 경시하고 이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유 씨는 선고 직후에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선선한 아침과는 달리 낮에는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광주 32도, 대전 33도, 대구와 부산 3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당분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점점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6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걱정한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경기도 시내버스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노사 협상이 타결됐고요. 그래서 오늘도 평소처럼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상황 여느 때와 비슷한 수준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길인데요. 올림픽대로 행주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답답합니다. 또 여의하르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막히는데요. 여기는 반포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공항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의 정체도 사고 때문입니다. 가양대교를 지나서 1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영남권입니다. 영락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1km 구간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가 출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 직접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정치권에서는 그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도 하고 광역단체장도 하고 그다음에 국무위원 장관직도 두루 경험한 사람을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아, 그러죠. 그렇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그만큼 두루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뜻인데 네. 장관직은 이번이 처음이시잖아요. 예, 저는 처음 합니다. 어떠십니까? 아주 이건 뭐 국회에 나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인사청문회도 그렇지만 네. 어제 그저께도 계속 새벽 1시 반까지 결산 심사하는데 국회에 나왔거든요. 네. 오늘 새벽까지 하다가 지금 이제 또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합니다. 아이고, 예. 근데 뭐 국회의원 3번 하셨잖아요. 세 번 해도 이거 지금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하는 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요. 네. 제 아내도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리고 저도 좀 해보니까 이 예.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 국회 경시 발언이라고 국회에서 또 문제 제기할지 모르겠네요. 국회를 너무 중시해서 아주 무겁습니다, 제가. 그래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계속 야권으로부터 이제 공세적인 질문을 받고 계신데 예. 그게 이제 인사청문회 때 또 그 이전에 그 장관하시기 전에 그 여러 대중활동 과정에서 했던 발언 이런 것들로 주로 좀 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딴 거는 예를 들면 뭐 위장 전입, 네. 뭐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을 과거에 무슨 말 했냐 이걸 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질문 받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저는 생활한 것이 과거 이제 학생 운동권이나 처음에 노조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좌파적인 운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자유당에 들어가지고 네. 국회의원도 하고 또 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떨어지고 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발언의 폭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상당히 지금하고 다른 방향, 다른 말이 또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 5년 때는 광화문 광장 청와대 앞에서 또 계속 거기서 삭발도 하고 제가 굉장히 네. 강하게 싸웠기 때문에 뭐 걸면은 걸릴 게 많죠.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광화문에서의 예. 그 장애투쟁 예. 또는 제야투쟁 당시에는 제야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예. 굉장히 강력한 문제 제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그 당시 말씀하신 것 네. 뭐 생각이 바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그 변함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뭐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구술했다 뭐 정윤회하고 뭐 해가지고 정유라가 뭐 딸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굉장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막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럴 듯하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박근혜하고 너무 다른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뇌물 받을 사람도 아니고 네. 절대 뭐 깨끗하다면 저보다 훨씬 더 깨끗하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몰아갈 수 있냐 이래서 제가 상당히 그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또 그때 감옥 갔지 않습니까? 네. 또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원장도 4명이나 감옥 가고 이러니까 저는 이 나라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삭발도 하고 뭐 농성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외에서 하는 발언이 좀 셌죠. 네. 지금 보면 이렇게 센 발언해서 되느냐 이런데 그럼 뭐 그때 상황에서 제가 좀 대단히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상황이 달라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방어가 힘들죠. 그 말씀하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됐다. 네.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큰 판결은 안 받아들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힘이니까요.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가 하나의 확정된 힘이죠. 그러나 그 문구 하나하나 판결문을 읽어가면서
여기 동의하느냐 이렇게 자꾸 이제 질문하는데 네. 하나하나의 그 문구를 다 동의할 수도 없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물론 무죄고 네. 또 양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과하게 우리가 그분을 감옥에 보내고 4년 뭐 7개월인 감옥 살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네. 우리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감옥 가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탄핵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이제 취지로 말씀을 하시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라면 나도 뇌물죄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깨끗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정이 없잖아요. 우선에 애도 없고 예. 저는 애도 있고 예. 또 제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도 없는 사람이고 또 본인의 재산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통령 딸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객관적인 조건상 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돈에 대해서 모르고 또 그런 추문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런 취지로 네.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야권에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은 역시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한 장관님의 그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일장기를 달고 싶었겠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돼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가 없다가 보니까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 해외에 나간다든지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그러면은 뭐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하고 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데 그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 조상들의 슬픈 식민지 그 아들 딸들의 슬픔 이건 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지금은 한일 합방 한일 협약에 의해서 합방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965년에는 1910년의 한일 합방 조약 자체도 무효다 이러니까 다 무효가 됐으니까 우리는 일본 식민지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외교적으로 소급해서 합의를 했지만 네. 그러나 그때 시대에 일제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그런 일본 국적을 가지고 올림픽을 뛰었던 거죠. 그래서 송기정 선수는 애국자지만 그분을 일장기를 안 달고 뛸 수가 없었고 동아일보는 또 여기에 대해서 일장기를 떼버리니까 폐간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취지에서 현실적으로 당시에 그 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일본 국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우리 국가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거죠. 그 국적과 관련해서 그 법적 근거는 국적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국적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1948년 5월에 최초에 이제 국적법의 전신에 해당되는 법이 만들어졌고 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1948년 12월에 국적법이 비로소 처음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국적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일제시대는 그 국적법의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굳이 국적이 뭐냐고 물으면 그렇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신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일제시대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거든요. 예, 총리를 모시고 일하시잖아요. 그 점은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외교적으로는 한일 회담에 의해서 일제 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이 식민지로 병합한 것은 무효다. 네. 이미 무효다 이래 돼 있어요. 이미 무효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교적으로 이제 그때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게 이미 무효다고 돼 있지만 우리 호적을 가서 보면요. 뭐 우리 박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네. 그 질문하는 국회의원들도 자기 고향의 호적을 가서 저적분화를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나 다 일본 말로 일본의 연호 뭐 네. 명치부터 시작해 일본 연호를 써서 일본 말로 일본 호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적이라 하면 일본 내지인 일본 사람들과 우리 조선인과 대만인 다 일본 국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일본 자체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다. 예.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형식. 예. 저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네. 이제 우리 총리님이나 이제 이런 외교 쪽에 있는 분들은 한일 협약 바로 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과거에 식민지였던 거 이거는 이미 무효다 이렇게 하고 간 거죠. 그러나 네. 지금 뒤에 뭐 65년 돼 가지고 한 것을 조약한 것 때문에 1910년부터 다 그게 없었던 사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일제 시대 때 우리 조상의 국적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송기정 선수 같은 분도 우리 선배들하고 일제 시대 때 선수인데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냐? 네. 그것은 우리 국적 태극기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장기를 달 수밖에 없었죠. 그럼 그걸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 김문수 장관의 그 후보자 지명과 청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꺼려서 김문수 후보자 같은 극우 인사만 남았다. 이 발언 혹시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거는 뭐 대통령하고 일하는 것이 뭐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런 분은 뭐 안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네. 지나치게 북한하고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바로 바로잡아준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죠. 뭐 도와드려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극우다 뭐다 하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말이나 그 생각을 딱지를 붙여가지고 극우다 극좌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극 붙일 때는 폭력이 수반될 때를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뭐 저는 그런 거 한 적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장관님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김문수는 이런 사람이다. 어떻게 김문수는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자다.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과거에는 제가 대한민국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과연 제대로 태어나야 될 나라냐부터 시작해서 예. 이게 곧 계속 가겠느냐 그런 반정부 반국가적인 행동을 해서 감옥도 가고 저는 고문도 많이 당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 대한민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다. 이 식민지도 겪고 분단도 겪고 전쟁도 겪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다.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만세입니다. 예. 그 어제 그 2심 선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 장관님도 유죄를 받으셨던데. 네. 이게 언제 일입니까? 2000 코로나 때인데요. 그런데 코로나 때 이제 교회에 갔는데 네. 그 교회 예배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심은 무죄가 됐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그랬죠. 예,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2심에서 이게 1심을 뒤집고 벌금을 250만 원 제가 받았는데 상고심을 해서 네.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겁니다. 저는 무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네. 그때 방역 당국에서 권하는 걸 다 지켰습니다. 거리를 두고 앉아라. 네. 예배를 보더라도 마스크를 쓰라. 그다음에 손 소독을 해라. 뭐 이런 거 밥을 먹지 마라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 때 예방 접종도 다 하고요. 5번 이상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걸린 적도 없고 지킬 거 다 지킨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유죄가 뭐 장관직 수행하는데 직접 뭐 영향을 주거나 그런 일은 아닌 거죠. 뭐 전혀 법적으로. 없습니다. 예, 다만 이거는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다툴 것이다 법정에서 그런 예,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관 취임한 첫 일성이 임금체불 대응이었습니다. 네,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아직 임금 못 받는 그런 액수가 재벌 액수가 2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사람을 먼저 돈을 받게 해주는 것이 근로감독관들이 하는 일이고 예. 우리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일 안 하고 그냥 전 국민에게 집에 있는 사람에게도 25만 원 주자는 이야기까지 국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고 월급 못 받는 사람, 돈 못 받은 사람한테는 우리 고용노동부가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이게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가장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 임금체불 추석 전 완전 청산입니다. 네.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2,200여 감독관들이 지금 이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매일매일 체크해서 임금체불 청산 실적을 같이 보고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추석 전이면은 열흘도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제가 취임하자마자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예. 그럼 장관님 직접 챙기시고. 뭐 제가 직접 챙겼는데 이제 전국에 48개 지방노동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 감독관들 2,200명이 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뭐 돈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내는 악성 체불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거는 이제 해결하십니까?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네. 우리 대신해서 국가에서 또 지급해주고 나중에 그 사장한테 돈을 받아내는 부산군청구에서 구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금 체불로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 네. 적어도 추석 전에는 다 해결된다. 뭐 다는 아니지만은 예. 뭐 지금 자꾸 이거 재불임금 늘어난다는데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재불임금이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과거보다 줄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건설업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 하청에 있던 일하던 분들 예. 그다음에 요즘에는 IT 부분에서 또 일하다가 그냥 제대로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못해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못 받는 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부터 우선에 다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약자 보호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네. 노동약자가 어떤 개념입니까? 어떤 우선에 분들입니까? 아주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 식당, 미용실, 편의점 알바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뭐 우리 옛날 같으면 전태일 뭐 이런 분들 다 그런 분들이죠. 네. 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이 그렇게 많이 있고 또 요즘엔 또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합니다. 예. 대리운전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 숫자가 많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약 80% 되는 이런 하청업체 취약한 비정규직 이런 분들을 먼저 우리가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느냐. 그래서 네. 우리 정부가 나서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래서 대통령 뜻이 또 이런 약자부터 보호해야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는 뭐 전적으로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약자라는 단어 자체가 노동자를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게 하려는 거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그 노조 없는 사람들이 대체로 약자에 속하는 분이 많아요. 네. 지금 노동조합은 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은 노조가 거의 다 조직돼 있어요. 네. 그러나 작은데 뭐 편의점이나 또 식당, 제과점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네. 뭐 사실 노조도 없고 또 임금도 낮고 이러니까 시집 장가를 가서 아이를 못 낳을 정도로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 이분들은 정부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근데 노동약자 그것도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도 않은 한 80% 가까운 이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데 법과 제도적인 어떤 그 개선을 통해서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지속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잖아요. 네. 현재 구도에서는. 근데 야권은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하라 또는 뭐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요? 뭐 그러나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여야가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하고 야당에서 내놓은 거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이런 제대로 된 기업은 전부 해외로 다 나가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1차, 2차 하청하는 데가 한 5천 개가 넘는데 이들이 전부 다 현대자동차 사장 보고 뭐 임금도 더 달라 뭐 다 교섭을 하면 못 견디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노동 약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자. 네. 여기에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라든지 소규모 노동자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뭐 계약서도 없는데 지금 계약서를 쓰라. 예. 그다음에 공제를 만들어서 어려울 때 도와주자. 예를 들면 대리운전하는 분들 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많아가지고 사실 뭐 은행 가도 대출도 못합니다. 이런 아하. 분들한테 공제를 만들어서 병원비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좋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정부 차원에서 법률적 제도적 지원을 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한 말씀 듣고 끝내야 되겠는데요. 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노사가 모두 법을 지켜라, 법치주의 이것을 더 확고하게 다지고 투쟁 위주의 문화로부터 대화의 문화로 그리고 강자들만이 보호받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약자에게도 따뜻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교통운동에서 교통환경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장희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도로에서 14.2%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으로 지구를 식히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동하기 위해 차지하는 공간도 줄이고 미세먼지나 타이어 마모로 인한 분진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에 1km당 약 150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10km로 따지면 1.5kg를 배출하는 거죠. 이거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500g 정도로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고요. 시장을 가거나 가까운 업무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랑 긴 물병을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부득이하게 비닐봉지나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짐을 가지고 다니는 게 가방이 무겁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다니던 장바구니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서 지금 제가 지구를 식히는데 일부분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후위기란 게 개인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처럼 보여서 나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한 사람이 꾸준히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될 때에는 기후위기를 막고 지구를 식히는 일이 충분히 해볼 만한 일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식혀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선선해진 아침과는 달리 당분간 낮에는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일교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 2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내륙은 15도 안팎으로 쌀쌀한데요. 반면 제주도는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광주, 제주가 32도, 대전 33도, 대구와 부산 31도, 강릉 3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도, 남부지방은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다시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동해안의 비가, 그 밖의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소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정치 탄압이다, 모욕주기 수사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현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전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이 검찰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신데요. 네. 어떤 내용의 비판이신가요? 국민들께서 대개 흐름으로 아시고 계십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소위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라는 정도로 이 국정 동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이런 식의 대체로 이러한 어떤 정치 보복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꾀하고 하여튼 국민을 기만하려는 이런 행동들을 해왔어요. 이미 그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식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불행한 사건을 가져왔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어떤 이 국정 동력이 떨어진 이 흐름에 정말 몇 년 동안 탈탈 털다가 안 되니까 그런 수사인데도 이 시점에 그걸 꺼낸 것은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저희들의 인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 중에도 그 노무현 예.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렇게 논두렁시계를 예. 거론하면서 그 당시 상황과 좀 비교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 논두렁시계에서 시계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서 회장님.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네.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 생중계를 하면서 검찰에 불러내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불행한 사건을 만들었는데 네. 그런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수사가 진행이 된 이후에 나와야 될 일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불러내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 법원에 가서 대개 무죄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하면서도 일단 기소하고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에 불러내고 하는 과정들, 이 과정들에 대해서 좀 모욕주기나 이런 어떤 정책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 문제 역시도 기왕에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네. 해보면 제가 드리는 지금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증명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수현 의원과 또 야권에서의 문제 제기는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혐의가 또 예. 검찰이 좀 주고 있는 혐의가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군요. 사실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수사를 해보면 나중에 다 드러날 텐데 이것을 네, 그렇습니다. 미리 규정해서
모욕 주고 망신 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붙인다면 네.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와 우리 경험들은 이렇게 시작된 이 문을 이런 어떤 문을 여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이 정말 레임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열어서는 안 될 그런 불행한 문을 연 결과 이것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치 역사, 불행한 우리 현대사의 역사가 여러 번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정권이 결과적으로 이런 불행의 문을 윤석열 정권이 열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 지금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네. 이 서모 씨가 이 타이스타젯의 전무로 이제 채용이 되는데 임명이 되는데 예. 이게 네. 뭐 거의 항공업계 경력이 없어서 뭔가 예. 이게 특혜 채용 아니냐. 그러면 네. 뭔가 특혜 채용이라면 대가가 있었을 텐데 그게 네.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구나.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하는 이 항공사 이상직 전 의원이 뭐 대표 소유주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하는 항공사라는 것이 보면 이상직 의원의 소유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지분을 가진 주주에 불과한 것이고요. 네. 윤건영 의원이 어제 방송을 통해서 이미 밝혔습니다만 이 항공회사가 아니라 직원 4 내지 5명 규모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회사에 불과한 것이고요. 네. 여기에 그 연봉 8천 수준인데요. 이런 회사에 항공사 취업에 뭐 반드시 항공사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 채용 청탁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웃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전 사위 서모 씨는 그야말로 2018년 3월까지 증권회사 게임업체에 근무를 해왔고요. 2018년 7월 4개월 후죠. 그때부터 20년까지 소위 이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근무를 했다는 것인데요. 아니 이런 정도 항공권 판매하는 회사에 뭐 항공업계 근무 경력이 왜 필요한 것인지요? 네. 그래서 이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엄청난 무슨 뭐 그런 회사인 것처럼 이상직 의원이 거기에 막 그 대표고 이렇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원 4, 5명 규모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회사에 불과한 곳입니다. 예. 예. 그 지금 검찰이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 이 과정을 이제 그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예. 그 과정에서 당시 인사수석 또 민정수석 이런 예. 사람들을 지금 불러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가 2018년이면 박수현 예, 의원도 청와대 근무하실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2018년 2월에 퇴직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뭐 조국 지금 조국혁신단 대표 그다음에 민정수석이시죠. 뭐 서로 의견들을 뭐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예. 좀 우습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청와대 이제 마지막 국민소통 수석을 했지 않아요? 네. 인사위원입니다. 그 수석이. 그래서 저도 인사위원으로서 이런 과정에 마지막 그 참여를 이제 해본 경험이 있는데 소위 그 민정수석은 이 과정에 조국 대표죠. 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한마디로 대통령실의 인사위원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다 있는데 지금도 잘 알고 있겠죠. 지금도 비슷하게 할 테니까.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 같은 분을 불러내서 검찰에 소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 관련 없는 거 알면서 불러내는 자체가 망신주기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또 그런 원인 확신 중에 하나죠.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그 청와대에서의 인사위원회나 인사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를테면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이
이게 예. 뭐 위법이다 아니다는 것은 이제 변론으로 나중에 그렇죠. 뭐 네. 검찰이나 법원에서 따질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직접 관여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되게 그렇게 되죠. 그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죠. 중진공이라고. 네. 그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018년 3월에 그 이상직 전 의원이 이 전임자 임기 종료가 돼가지고 기관장 공석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상직 전 의원을 포함해서 3명 정도가 중진국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한 3명 정도가 최종 후보로 청와대에 추천이 되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국민소통 수석을 지낸 저도 인사위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수석들도 관련 모여서 이제 추천 올라온 그런 뭐 정보와 자료들을 보고 뭐 검토를 하고 뭐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주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저도 수석 1년 동안 하면서 인사위원회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만 한 번도 어떤 이런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하던 시기는 뭐 무슨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실 뭐 그럴 어떤 부분이 예. 전혀 있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예. 네. 그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예. 거친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제가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게 그런 과정을 거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네. 이제 이 전 사위 서모 씨 그리고 서모 씨의 부인이었던 문다혜 씨를 이제 수사하면서 네. 처음에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예.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네네.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이 반드시 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제3자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의 입증 거기 하나가 더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를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을 해주시면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공천도 받았으니 공천도 주시면 제가 이사장이 되어서 사위 서모 씨를 취업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3자 뇌물죄는. 네. 근데 이게 검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일도 없지만 검증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청탁의 여부가 관련이 없는 직접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뇌물죄, 소위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신 이제 용어가 여기 등장하죠. 네. 그걸 중심으로 직접 뇌물죄를 엮어보겠다. 3자 뇌물죄가 도저히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을 바꾼 것이죠. 반드시 포토라인 안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검찰의 의지와 의도가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3자 뇌물죄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운 것으로 생각되는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에 그 의원님도 포함해서 그 한 37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 그렇게 해서 그 검찰 수사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후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뭐 연락하거나 그런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이고, 이런 문제 가지고 대통령께 연락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저희는 나름대로 문재인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 아닙니까? 어떤 정부의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그 과정을 정말 투명하게 하려고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문재인 대통령께 여쭤볼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 인식과 검찰이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그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8일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걸로 네.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던데요. 네, 저도 뭐 그렇게는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셨던 분들도 일부 좀 같이 가실 것 같은데, 예.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쪽에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게 하는데요.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요. 그동안에 이제 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은 뭐 일상적으로 있어 왔죠. 우선 정책적으로 늘 윤석열 정부는 지금 3년 차가 되는데도 전 정부 탓을 정책적으로 하죠. 전 정부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렇다. 어렵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뭐 인도 타지마할 셀프 방문 또 뭐 무슨 뭐 샤넬 재킷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또 망신을 주려고 자꾸 꺼내요. 네. 예, 그런 문제들은 소위 뭐 당이 나설 필요도 없이 그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참모들 차원에서 뭐 윤건영 의원이나 또 고민정 최고나 뭐 이렇게 뭐 반박하거나 사실을 바로 잡거나 하는 정도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문제만큼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 모여서 뭐 대화도 해봤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당이 직접 대응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왜 그러냐? 이 네. 문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검찰권이 이렇게 남용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자행되는 이런 민주주의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문제다고 그 상황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소한 문제들이야 저도 그런 의견을 개진했으며 당이 나설 필요도 없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인식이었는데 이번 문제만큼은 민주주의 본질적 위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뭐 TF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방위적으로 당과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 함께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인가요? 뭐 그런 뜻도 다 포함이 돼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또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 대구시장은 구체적으로 이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비판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야당 대표를 내가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이나 계좌 추적하고 통신 조회하고 내 아들, 내 며느리까지 다 내사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내로남불이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었던 적폐청산의 과정을 지금 예를 들면서 내로남불 말씀하시는데 지금 차원이 다른 문제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들어섰습니까? 우리 1,000만의 국민이 달랑 정말 촛불 하나 들고 그 시위 현장에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은 높은 민주의식을 가지고 도저히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나라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선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들어선 게 문재인 정부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말 무너진 나라, 민주주의 전부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그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조적 수사가 이루어졌던 문제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아서 오늘 우리 박수현 의원님과는 주로 이 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좀 다른 문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엄설 관련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생방송에서 지금 계엄설을 제기하는 바람에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좀 격렬하게 지금 공방을 벌이게 돼버렸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 문제는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좋겠고요. 어제 저 민주당에서도 사실 어제 좀 발언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개인적 확신을 가지고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김민석 의원이나 그다음에 뭐 박선원 의원 어제도 발언을 이제 청문회인가요 어디서 이제 했습니다만 그렇게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발언까지 한 문제가 됐는데 어떤 것이든 그 결과를 뭐 수일 내로 뭐 김민석 최고나 말씀하신 분들께서 아마 말씀을 드릴 때가 수일 내로 올 것이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를테면 뭐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 예. 제보를 받았다면 또는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뭐 그런 때가 수일 내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아는 것도 없지만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 그래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본격 토론입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본격 토론. 예, 오늘도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 최진영입니다.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예. 그 계엄설 얘기부터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뜨거운 이슈로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괴담의 극치다. 더 이상의 괴담이 뭐가 있을까요? 뭐 성주의 쌀에 내 몸이 튀겨 뭐 그런다고 했는데 요즘 성주 참외 무지하게 잘 팔리고 후쿠시마 뭐 오염수 해가지고 그거 이제 우리나라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놓고는 돌아서 가지고 목포 가서 횟집에 가서 회 잘 먹었다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가 전복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괴담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내놓으십시오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차처럼 내놓겠습니다. 집에 황금 송아지 5마리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달라고 했더니만 차차 보여주겠다는 것과 뭐 다르며 거기다가 이제는 민주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전체가 보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이게 행정 독재다라고 하는 이런 괴담 정말 무책임하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용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일 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대표적을 넘어서 국회의원직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뭐 맥락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김민석, 뭐 김병주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얘기가 나온 맥락이 뭐였냐면은 그때 한동훈 대표랑 이제 각각 모두 발언 한 13분, 18분 정도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포기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응 성격으로 했는 게 대통령 소추권도 검토해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이게 계엄에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은 2017년에 이제 기무사 문건 그 계엄을 준비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때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문건으로 야당 의원들은 이제 체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죠. 물론 실행이 안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다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이런 계엄 상황까지 얘기가 과거에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거는 불체포 특권은 지금 시기상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 뭔가를 얘기하기에는 좀 증거가 이제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 쪽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봐도
여러 정황 증거들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거 스모킹건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당장 입증할 정도로 근데 여러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은 우려를 하고 일종의 이제 경고 차원 김빼기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체적인 스탠스는 더 이거를 쟁점화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용현 경호처장 이제 최근에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왔던 것도 최근에 이제 한남동 공관으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렀는데 이제 왔다라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박선원 의원이 주장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괴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김용현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이게 괴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를 약간 피해간다라고 봤는데 어쨌든 저는 그 박선원 이제 국정원 1차장 출신이죠. 그래서 이런 첩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충암파 뭐 소위 말하는 용연파 뭐 이런 이제 측근들이 이제 주요 보직을 장악한다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주당 쪽에서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90년대 당시 고원정 작가의 최후의 계엄령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소설 정말 한간의 인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웬 계엄령이냐는 얘기예요.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저는 어떤 맥락이냐 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0월, 11월 지금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위험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있어서 뭐 아까 그 박수현 민주당 그 의원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대응 성격으로 지금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이게 소설 같지도 않은 야당발 계엄설이 뭐 오늘 유력 언론사에 사설해 봤더니만 이쯤 되면 집단 망상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판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네. 거의 뭐 이거는 나치의 괴벨수 수준의 괴담인 것이고 그에 대해서 증거도 없이 이런 것 같다. 이제는 하다못해 야당이 그런 말도 못하냐.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요. 지금 우리 최재형 변호사 말씀 중에 뭐 야당이 이런 정도 얘기도 못하냐. 이거 정성호 의원이 한 얘기 같은데 네.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키울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러셨잖아요. 뭐 어쨌든 대표가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다 보는 생방송 중에 한 발언이라 이걸 어쨌든 수습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정성호 의원이 그래서 좀 이렇게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짧게 한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정쟁적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더 이상 얘기를 하려면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재밌는 게 딱 짧게 얘기하면은 그 야권에서는 탄핵을 막기 위해 계엄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계엄을 얘기해서 탄핵을 시키려는 거 아니냐 독재자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약간 전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전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더라고요. 저는. 제가 짧게 한 말씀만 할게요. 마치 지금 이게 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 77조에 의해서 과반 국회가 찬성하면 바로 해제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 그래서 체포 다 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제 반론이 뭐냐면은 지금 계엄법 13조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고 해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쾅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도 못 바꾸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런 어이없는 근거 없는 마타도를 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가 아주 뜨겁습니다. 네,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 토론 주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수사 문제입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부터 시작하실래요? 네. 뭐 수사가 필요하면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고발이 들어온 거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거는 2021년이었고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작년 9월부터 이제 이창수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1년 정도 이제 수사를 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요즘 논란이 됐던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나 이제 얘기 나왔던 거 보면은 제3자 뇌물죄냐, 사실은 뇌물죄냐, 요거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직접 뇌물죄로 이제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이제 조금 난점, 쟁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3자 뇌물죄를 봤던 거는 결국은 이제 제3자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거기에다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시점이 2018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사실상 임명은 1월에 이제 기사를 보면 1월달에 이제 지원했다. 1월에 사실상 내정됐다고 보면 돼요. 예, 1월이고 이 서모 씨, 사위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으로 이제 채용이 된 거는 그해 7월이에요. 그러면은 6개월에서 7개월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청탁을 입증을 하려면은, 자, 뭐 이를테면 이상직 의원이 그런 거죠. 아, 저를 여기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시면 제가 7개월 뒤에 제가 사위를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어렵다고 보고 이제 직접 뇌물죄로 갔거든요. 그럼 직접 뇌물죄로 가려면은 경제공동체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대표의 딸이 받았던 장학금도 뇌물이라고 받았는데, 그게 1심과 2심에서는 다 무죄가 났어요.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유죄가 났는데, 이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거를?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게 경제공동체면은 이제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경제공동체 아니야? 이거죠. 그러면은 자, 월급이 뇌물이야. 그리고 장학금도 뇌물이야. 근데 명품백은 누구보다도 명시적인 경제공동체인 부부가, 대통령 부부가 명품백 받았는데 이거는 뇌물이 아니라고?
이제 이런 쟁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는 매조지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네, 최진영 변호사.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윤 대통령을 국민이 왜 뽑아줬는가라고 했을 때에 대한민국을 거의 망칠 뻔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수사를 해라고 뽑아줬는데 그거 하지 않아서 했다고 지금 현재 지지율이 보수에도 낮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와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총장 시켜놓고 대통령까지 했더니만 배은망덕하다 뭐 이런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하지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고 거기다가 그 구속까지 다 시켰고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4, 5년 실형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뇌물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뭐 이것이 뭐 배은망덕하지 못하다 이런 공적인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의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2억 3천만 원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뇌물죄가 2억 2,300만 원으로 특정이 되는데 어제는 그것만이 아니고 더불어서 거의 한 3억 원 정도 그 혐의가 지금 더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 이스타젯의 그 전무이사로 사위를 그 취직시키고 한 1년 10개월 동안 2억 3천만 원 지급하는 것 외에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의 운명이란 그 책을 냈을 때에 본인은 인세로 1억 9천만 원을 받았다고 지금 그 한겨레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고 더불어서 그것 외에 2억 5천만 원을 그 운명을 낸 책에서 지금 문다희 씨한테 돈을 지급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것을 취재를 하니까 2억 원은 디자인비로 줬고 5천만 원은 대여해 줬다라는 답을 했고 또 그 출판사의 관계자 중에 다른 사람은 인쇄 외에는 준 것이 없는데라고 했다는 지금 그 취재 얘기하는 것이 있고 더불어서 또 하나 김정숙 여사가 본인의 친구에게 5천만 원 뭉칫돈을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그 친구가 이 문다희 씨한테 돈을 보내면서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이름 땡땡땡 괄호 열고 김정숙 해가서 보냈는 이 세 가지 의혹이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저는 뒤에 이 뭐 5천만 원 이거는 뭐 추후에 변론으로 하고 운명이란 책의 출판사가 책 디자인했다는 이유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을 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2억 3천만 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뇌물이건 제3자 뇌물이건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직무는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게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 진흥원의 이사장으로 하고 그로부터 한 3, 4개월 후에 결국 그 사위를 비롯해서 태국으로 가고 거기에서 다 나와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는 본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에 갔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게 경제 공동체가 아니면 무엇이며 그거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뇌물이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수사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야권에서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얘기 또 망신주기 수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논두렁식의 얘기를 몇 사람이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박수현 의원하고 대담할 때도 제가 그렇게 그 질문을 드렸어요. 예, 논두렁시계라고 하는 당시에도 이제 지금의 야권이 그거를 논두렁시계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공세를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계가 시계는 팩트 아니냐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논두렁시계 얘기를 다시 재론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정치 공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걸 계속 이렇게 공방으로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의견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법리적인 어떤 배경을 말씀드려서 이제 정치적 맥락을 좀 설명드리면은 저는
참 이게 불행한 일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례가 이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박연차 연차 수당 뭐 유명한 그 박연차로부터 이제 100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게 상당수가 자녀 유학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애 문제에 있어서는 참 대통령들이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것도 그러니까 다 문다혜 씨가 상당히 아픈 손가락이라는 뭐 언론 제목도 있는데 이혼하고 이제 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이제 뭐 청와대에 들어간 것까지 막 뭐라고 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혼까지 해가지고 또 들어온 딸을 뭐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서 씨의 그 사위 전 사위 서 씨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게임 회사에 있다가 그해 3월까지 2018년 3월까지 게임 회사에 있다가 이제 이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항공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면은 정말로 취업이 가능했을까? 뭐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치적인 맥락에서의 부적절함과 이거를 뇌물죄로 엮는 거는 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각종 낙하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수사에 맡기고 결국은 이제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 정권의 인사들이 상당히 이 정권에 많이 들어가 있고 결국은 그때도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어떤 위기를 이제 돌파하는 그러니까 광우병 소고기 이제 그 파동 이후에 그 지지율을 그 끌어올리는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 수사를 이용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그러면은 이거 완전 정치적인 맥락인데 이재명과 야권을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으니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결집 거기에는 이제 탄핵 위기감까지 느끼면서 보수 결집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친문하고 친명하고 상당히 이제 간극이 있고 지난 공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지금 소위 말해서 외계인이 쳐들어오니 휴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그립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더 잘 운영하고 대권까지 가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저는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큰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좀 안타깝게 서거를 하셨습니다만 그때 이제 봉하마을에서 그 서울로 버스 타고 이제 수사받으러 갈 때 기자가 물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뇌물 문제에 대해서 면목 없는 일이죠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 앞에 사과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는 것 이게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면 되는데 결국 좀 전에 그 진행자께서도 얘기했듯이 논두렁 시기냐 시기는 사실 아니냐 팩트와 의견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2억 2,3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란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에서 2억 5천만 원을 받은 그 딸한테 지급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란 것인지 아니면은 김정숙 여사가 지금 본인의 친구를 통해서 뭉칫돈 5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직접 딸한테 주지 않고 청와대 직원을 공무원을 통해서 그 친구한테 줬고 친구한테 통해서 이 딸에게 계좌에 돈을 넣었던 사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란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이 뇌물죄가 되는 것인지 탈세가 되는 것인지 그걸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것이 사과를 한 다음에 그건 그거지만 이것을 왜 국면 전환으로 이용하느냐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은 그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팩트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이 이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물타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조금 전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이게 의도하건 안 하건 결과적으로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결속으로 갖고 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그립을 더 강하게 지게 만드는 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셨잖아요. 네. 예측하셨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것은 뭐 이게
비상사태가 되면 내부적으로 단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사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살짝 좀 반걸음 좀 떠나 있는 그런 듯한 스탠스를 취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결국 이와 같은 그 문재인 대통령 사위 관련된 사건을 지렛대로 해서 친명 친문을 통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팩트가 드러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돼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도 과연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측을 껴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 본인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10월 11월을 앞두고 친문 세력에 손을 내미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위와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있고 여론이 나빠지면 어느 때건 그냥 선을 그을 것이다.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언제든 손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상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 그거는 이제 견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검찰에서 나와서 이제 언론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증여세 포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자식 간에 빌려준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논점이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뇌물죄에 있어서는 이게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억 얼마가 그러니까 한 달에 800만 원씩 받은 거를 한 2년 합치니까 그게 2억 원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지만은 많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왜 전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좀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위가 아니었으면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했겠냐? 저도 뭐 그거는 여러모로 부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뇌물죄로 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처벌하느냐는 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들, 정치적 노름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 주제는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전국 현안 중에 하나인 그 해병대원 특검법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번째 특검법을 이제 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야 5당이 이제 함께 발의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에 제3자 추천 부분도 들어가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비토권도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우선 이번에 이 주제는 최지영 변호사부터 시작하실까요? 한동훈 대표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 한마디로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되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무늬만 지금 제3자 추천 특검이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하면서 수사검사를 야 홍길동이로 정해줘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재판하면서 내가 소장 내면서 야 홍길순이 네가 판사해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법 원리가 누구든지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연법적인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특검 수사를 하면서 특검 자체를 본인이 지정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위헌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다라고 해놓고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면 걔 말고 또 추천하면 걔 말고 끝까지 결국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는 것보다 이 논란을 계속 가지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어떻게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 뭐 사실 9월 2일 날 정기국회 되면서 개원식 하면서 여야 협치를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그 특검법 발의하는 것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법안을 발의하라고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마음에 안 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본인이 발의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계속 이제 당내 토론이 필요하다. 뭐 당론으로 장동혁 최고위원은 언론 나와서 당론으로 발의해야 된다.
당론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친윤들은 끝까지 반대를 할 테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압박용이에요.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새롭게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4명이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 또 민주당 지지자는 그런 불안감과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반영한 법안이고 어느 정도는 한동훈의 의견을 반영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받으리라고 민주당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니들 안 하고 조금 많이 가까워졌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니네들 안을 발휘하라고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일보 오늘 이제 제목이 한윤 동시 흔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뭐 이쪽으로는 이제 여권 분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불통 대통령 이미지 이제 거부권 이건 거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주목하는 게 10월 16일에 있는 보궐선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9월 중에 본회의 통과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거 재표하는 게 10월 한 14일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타임라인으로 봐도 대충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게 뭐 어쨌든 여론은 죄송합니다. 여론은 특검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거 여론 직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든다. 뭐 그거를 이제 겸사겸사죠. 그리고 타임라인상으로도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이거를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뭐 그런 거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만약에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은. 예. 이 정당은 뭐 선거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4개 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뭐 이렇게 큰 아주 뭐 중요한 무슨 이런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정당 입장에서는 다르죠. 아니 작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렇게 중요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다만 강서구청장은 총선 직전이었고 이번은 지금 올해 내년은 총선이었다. 그래서 뭐 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타임 스케줄을 타임테이블을 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그런데 조금 논의를 좀 넓혀볼게요.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어차피 이거를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제시한 건 아니다. 일종의 다목적 압박용 카드. 압박용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셨어요. 자, 그러면 조금 넓혀서 보면 한동훈 이재명 그 회담 있잖아요. 양당 대표 회담 정말 뭐 11년 만에 또는 8년 만에 성사됐고 또 성사되는 과정도 쉽진 않았는데 그런데 불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건 그거고 정쟁은 정쟁이다. 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회담 포함해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또 득실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정치인들이니까 그 점에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정쟁을 건 게 누구죠? 먼저 스트레이트를 날린 것은 그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한마디로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돌아서 가지고 지금 바로 한동훈 압박용, 좀 전에 그 김준일 평론가도 한동훈 압박용, 한마디로 EEJ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동훈을 지렛대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압박하는 양수겸장 카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겸장이라고 하는데 염장을 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의료 대란이네 뭐네 하면서 민생이 굉장히 시급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을 통과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다시 이번엔 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는 이 최상병 특검법을 내리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이제 신물이 나는 그런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협치를 한다고 하면 이럴 때 한번 그 이재명 대표가 손을 한번 내밀어 가지고 여야 간에 이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료인들 좀 돌아와 가지고 국민들 이 추석 때라도 좀 그 어떤 마음의 불안을 없애주자 이런 말씀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3, 4% 이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협치는커녕 오히려 돌아서 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것들 얘기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번 추석 밥상에 누가 어떻게 승패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스트레이트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날렸다. 그렇죠. 예,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11년 뭐 8년 11년 정확하게 뭐 모르겠으나 하여간 한 10여 년 동안
대표회담이 안 열린 이유가 있구나. 해봤자 소용도 해봤자? 없고 뭐 어차피 합의한다고 해도 또 싸우고 뭐 이래서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여당 대표가 없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대통령 영수회담 하는 게 훨씬 더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설득하는 게 훨씬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신물 난다고 하셨는데 신물은 뭐 우리 존경하는 최진영 변호사님이 많이 나는 것 같고 국민들은 여론조사 해봐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 아직도 높습니다. 정말로 최상병 특검이 이게 무리한 거고 그러면은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 지지도가 안 나오면은 야당도 못 해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라는 게 이게 안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앞으로는 3년 동안 계속 할 겁니다. 뭐 왜 불리할 게 없으니까요. 불리할 것도 없고 어쨌든 여론은 이 외압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책으로만 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면 여야 대표회담에서 금투세 한동훈 대표가 들고 나왔잖아요. 그거 공동발표문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야당이 주장해왔던 거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최상병 특검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으니 그러면 이제 네가 답을 내놔. 네가 약속한 거 이런 거지. 이거를 꼭 뭐 정쟁으로 뭐 무조건 뭐 약속을 깼다 이런 식으로 보는 프레임은 저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득실은 어떻습니까? 득실은 봤을 때 저는 뭐 제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판정승이다. 아까 김준일 평론가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민주당의 예봉을 일단 꺾은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더 이상 적어도 그날은 그랬고 더불어서 지금 그 의대 정원과 그 어떤 증원과 관련해서도 다른 좋은 안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우리도 다른 안이 있겠습니까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맞다는 것을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했던 그런 점은 실질적인 어떤 플러스 요인이라고 봅니다. 다만 돌아서 가지고 그걸 실천함에 있어 가지고 구두선에 그치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양자다 아무도 승자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회담 자체는 한동훈 대표가 판정승을 했는데 회담 이후에 그 정치 과정에서는 다 지금 루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비슷한 의견인데 이제 뭐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똔똔이다. 크게 뭐 손해 본 것도 없고 크게 이익 본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더 막 정치적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됐거나 뭐 엄청나게 손해를 봐서 당내에서 지탄을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마나하구나 11년 동안 안 열린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제 결산부터 하고 있고 뭐 대정부 질의를 거쳐서 이제 예산 심의로 쭉 이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국정감사까지 포함해서 짧게 한 말씀씩 이 정기국회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신다. 김준일 평론가. 예, 뭐 정기국회 이제 특히 이제 국정감사 들어가면은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 개원식에 안 온 거는 정말로 유감이고 동아일보도 굉장히 그러니까 뭐 보수언론에서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국회도 국회인데 대통령이 바뀌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이런 국회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본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민생국회, 예산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딱 시간 맞춰서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4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